제 소개는 아마 중간에 말씀 좀 드리고요. 바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뭐 좀 포인트가 약하긴 하지만 저도 못 읽네요. 네, 이 날짜를 제가 중요하게 봤었는데 우선 뭐 자동차 산업이 지금 현재 되게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뭐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12월 13일 정도였죠. 현대차가 수소전기차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뭐 산업 통상부 장관하고 같이 가서 삽도 뜨는 뭐 이런 역할을 발표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좀 이따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CEV 2030이라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전체 강의에서 던질 제가 큐를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퀘스천 세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전기차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즉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니치 마켓으로 존재할 것이냐, 매스 마켓으로 존재할 것이냐. 니치 마켓으로 머무른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매스 마켓으로 간다면 어떠한 동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 변화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여기 오신 분들 많은 관심 있고 가능하면 저는 의견을 발표하고 싶지 않은 주제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즉 전기차, 즉 배터리 EV와 이 수소전기차의 대결 국면에서 어떠한 시장이 우세를 점할 것인가. 세상에 대단히 갑론을박이 있는 영역입니다. 저도 말 잘못했다가 사실은 작은 공부 모임이라서 오려고 했었는데요. 좀 위험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도 좀 듭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저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대자동차가 결정적 실수를 하고 있고 현 정부가 아무 차락 없이 쫓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프레임워크로 저희가 설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일상적으로 경영학에서 많이 쓰이는 OOD 프레임워크를 가져와 봤습니다. OOD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사실은 미 공군 존 보이드 대령이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독일 공군들을 물리침에 있어서 미국 공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작전 전략의 전술에 따라서 사실은 열세에 있던 공군력들이 독일을 우세하게 됐던 결정적인 작전을 기획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이론을 받아들여 사실은 경영학의 일부적인 어떤 프레임워크가 나타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방식은 액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과거의 어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 옵저버하고 즉 마지막에 저기서 전투가 액션이겠죠.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가장 근간은 옵저베이션이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정보를 가져올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 정보를 경영으로 치면 시장 정보겠죠. 옵저베이션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액션에서 승률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죠. 적의 어떤 동태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부는 바람의 정도, 우리 팀의 지금 사기뿐만이 아니라 지형의 정도, 옵저베이션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CIA라든지 이런 정보기구 어떤 인포메이션 에이전시들의 어떤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 한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정치 세력 간의 어떤 산업 세력 간의 모습들도 봐야 되지만 전 세계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액터들의 행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부 정책들이 각국의 정부 정책들이나 도시 정책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옵저베이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논쟁에서는 저는 가능하면 양하고 싶은 논쟁은 기술적으로 수소차가 우위에 있냐 전기차가 우위에 있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공은 경제학과 경영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논의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떤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가 이 시장의 신호들을 좀 관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 어떠한 관찰들을 가지고 어떠한 팩트와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크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유럽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던 프랑스와 영국에서 2040년으로 해서 내연기관을 금지하겠다. 라는 정부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정권이 바뀌면 또 법안도 바뀌는 것이고 정책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시장에서 내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40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앞당겨서 2030년 사실은 11년 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덜란드하고 캘리포니아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가 이런 환경 정책이 되게 까다로운 지역이니까 이런 정책을 걸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2017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2018년 3월, 2017년 9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연립정부가 만들어진 것은 2018년 3월입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투표 이후에 연립정부 구성이 어려워졌느냐. 바로 이 내연기관 이슈 때문이었던 거죠. 즉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고 연정 테이블에 들어왔는데 탈내연기관, 즉 탈핵을 주장했던 녹색당이 메어켈에게 탈내연기관을 이번 집권기간에 실현하겠다라면 우리는 참여하겠다라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우리나라보다도 자동차 산업이 더욱더 중요한 나라죠. 고용 창출에 있어서 GDP 부분에서 또는 수출 부분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메어켈이 탈레열 기관에 대한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녹색당과의 연정을 파기하게 되죠. 이러면서 자민당이 다시 녹색당이 빠지고 다시 3인당이 연정에 들어오면서 11월 말부터 연정 프로그램이 다시 가동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연합정부 출범이 되게 늦어졌습니다. 그만큼 탈레연 기간 이슈가 탈핵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는 되게 커다랗게 정치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의 결정적 배경은 2015년 9월에 드러났던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스캔들이죠. 어떻게 이 하나의 세계 자동차 기업의 넘버 1, 2를 자랑하고 있는 이 대역이 10년 동안 세상을 이렇게 깜짝같이 속여왔는가? 독일에서는 나치 이후에 가장 큰 범죄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사회 속에서 기업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고 이것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 거고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폭스바겐 스캔들 이후에 독일에서 있었던 자동차 기업의 경영진들 대부분 구속되거나 잡혀 들어갔고 이들의 이익 로비스트들 대부분 퇴각되었고 이들을 대표하던 저널리스트들, 이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대대적인 물갈이들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독일은 오히려 나중에 어떤 기사에서도 분석하고 있지만 포브스 기사에서도 분석하고 있지만 하나의 새로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라는 이러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이 이제 이 디젤 게이트를 만들어냈던 결정적인 시점은 1905년입니다. 즉 1999년부터 토요타의 프리우스가 캘리포니아 진출하게 되면서 점점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프리우스의 판매가 높아가죠. 근데 프리우스하고 경쟁하고 있는 차가 바로 폭스바겐의 파사트하고 제타, 즉 골프라고 얘기되는 이 제품들이죠. 근데 당시만 해도 2005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글로벌 넘버 1 시장이었고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시장이라는 것은 전체 시장의 방향탕을 정해줍니다. 캘리포니아가 어떤 환경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 2, 3년 뒤에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이것이 글로벌 표준이 되는 이러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시장은 자동차 시장에서 2005년 당시만 해도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시장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토요타의 놀란 폭스바겐이 하이브리드라는 프리우스라는 것의 대응책으로 클린 디젤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뭐 최근에 클린 디젤 정책을 폐기했지만 이 클린 디젤을 만들어냈던 것이 폭스바겐이었던 거죠. 이 폭스바겐의 클린 디젤 시스템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한 곳에 모았다가 이 빨간색 점화 플러그에서 때가 되면 한 번씩 불을 지펴주는 겁니다. 불을 지펴줘서 배기가스를 한 번 태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료를 또 쓰게 되면 디젤차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한 번에 기름을 넣으면 언제 기름을 넣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되게 경제성이 좋죠. 효율성. 이러한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을 당합니다. 그래서 썼던 것이 이 보쉬가 만들어냈던 소프트웨어를 썼던 거죠. 환경청에서 4바퀴가 굴러가면 이 빨간 점화 플러그에 기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배기가스가 원래 디젤의 나쁜 배기가스가 그냥 나오는 거죠. 하지만 바퀴가 2바퀴가 돌아간다고 인증을 하면 이건 환경부에서 하는 테스트라는 거죠. 그럼 이걸 태웁니다. 그럼 이때는 연료의 효율성 부분의 테스트가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니 배기가스가 대단히 깨끗한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무려 10년 동안 걸리지 않고 작동시키면서 디젤 공화국과 디젤 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이 폭스바겐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총 매출이 2배 상승합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인 거죠. 이것이 한국에도 여파를 불면서 디젤 차가에 대한 붐이 일어났고 SUV에 대한 붐이 일어나면서 한국에서도 상용차에만 쓰던 디젤차가 고급 승용차에도 쓰이게 되는 이제 디젤 광풍이 이뤄지게 됐던 결정적인 배경인 클린 디젤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이 미국에 있는 한 대학원생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 폭스바겐 골프나 제타나 파사트 뒤에 쓰면 나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해보면 환경 수치가 너무 좋게 나오고 연비는 좋은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들이 뭘 하게 되냐면 4바퀴가 굴러가는 주행 중에 환경 테스트하는 도구를 만듭니다. 이걸 만들어서 해보니까 환경 수치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배기가스가 원래 그들이 공시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지역 환경청에 고발하게 되고 이것을 폭스바겐에다가 USA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자 바로 독일과 유럽과 미국의 전역에 있는 폭스바겐 변호사들이 그 주로 향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그 디젤 게이트가 폭로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너바다 사막에 이렇게 모여있는 아직도 굴러갈 수 있는 차들이 폭스바겐의 차들이 모여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문제는 왜 그랬을까냐라는 거죠. 폭스바겐이.
폭스바겐 여러분 알고 있지만 아우디를 가지고 있고 포르쉐를 가지고 있고 람보기니를 가지고 있고 벤틀리를 갖고 있습니다. 트럭에서는 만이라는 트럭 상용차를 가지고 있고 대단히 거대한 기업인 거죠. 매출 개수로만은 국내 글로벌 넘버1이죠. 바로 이러한 여파에 의해서 왜 그들은 경영진들은 혁신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지 않고 이미 100년이 넘었던 디젤 기술을 이렇게 다시 한번 팔아먹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지 않고 거부했는가. 뭐 이런 논의는 나중에 토론 시간에 논의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일부 학자에서는 이것을 보통 크리스찬이 얘기했던 하버드 경영학과 교수가 얘기했던 크리스찬이 얘기했던 이노베이터스 딜레마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만 여하튼 그 결과로는 독일 또한 처음으로 디젤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시정부 시장에게 주는 것들이 이번에 논쟁이 있었죠. 작년 말과 올해죠. 그래서 지금 슈투트가르트,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시장이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직권으로 디젤차의 전면 통행 금지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소송까지 갔고 행정소송에서는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내려줬죠. 그렇게 되면서 2018년 독일에서의 디젤차 판매율은 0으로 수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최근에 결론을 내렸죠. 2023년인가 24년에 파사트라는 걸 단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사트는 사실상 거의 90%가 디젤차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현재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안 사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어느새 미세먼지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서 내 자동차가 출근을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전면 금지니까요. 그들이 디젤차를 사기 시작하고 있고 독일 정부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움벨트 프렘이라고 하는 즉 디젤차를 폐기하고 디젤차가 아닌 차를 사면 8,000유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8,000유로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900만 원, 1,000만 원 돈이죠. 1,000만 원을 주기 시작하면서 디젤차를 갖다 버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올해 6월입니다. 아우디 CEO가 구속됐죠. 검찰에 의해서 구속됐고 다임러는 트럭에 이러한 디젤 장난을 친 걸로 올해 나와서 77만 4천 대를 리콜합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BMW 화재를 궁극에서는 디젤 게이트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지속되고 있고요. 자,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는 다른 나라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시죠. 나라마다 언제쯤 내연기관이 금지되는가? 노르웨이는 2025년에 금지되고 뭐 근데 사실은 자동차 시장에서 노르웨이는 죄송한 얘기지만 큰 시장이 아닙니다. 노르웨이가 아무리 뭐 자기 정책을 바꿔도 현대차에 큰 영향 없습니다. 시장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요. 근데 뭐 프랑스도 아일랜드 2030년, 네덜란드 2030년, 뭐 슬로베니아 2030년, 뭐 스코틀랜드 2032년 이렇게 프랑스 2040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내연기관차가 이렇게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도시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테네가 2025년이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2030년이고 도시별로 런던도 2030년입니다. 이거는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시정부에 의해서 이미 확정된 법안들인 거죠. 대부분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물론 멕시코 시티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밀란도 들어가 있고 옥스퍼드라든지 파리라든지 롬도 마찬가지고 롬은 2024년입니다. 파리도 2024년이고요. 대단히 도시별로는 대형 도시로서는 내연기관 금지가 대단히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뒷부분에 얘기할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2019년에 내년에 유럽에 밀란에 사시면서 로마에 사시면서 파리에 사시면서 내가 내연차를 살 것인가 전기차를 살 것인가 수소차를 살 것인가 당장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자동차는 오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을 쓰는 거고 내가 10년 쓰지 않고 5년만 쓰고 중고차로 바꾸더라도 그 당시의 중고차 가격 흔히 말하는 감가상각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 폭스바겐 소유자들이 소송을 겁니까? 내가 디젤 게이트에 해당되지 않은 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디젤 게이트에 의해서 내 가격에 중고차 가격이 하락해버린 거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배상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자동차도 이러한 부분의 흐름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올해 12월 18일 날입니다. 뭐 2주 정도죠. 이건 한국에 지금 거의 기자들에 의해서 보도가 되지 않는 거죠. EU가 결정을 한 겁니다. 2030년에 2021년 기준으로 37.5%의 CO2를 삭감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12월 18일이죠. 뭔 뜻이냐면 유럽에 자동차 팔고 싶으면 전체 생산량의 2021년 기준 37.5%의 CO2를 삭감하는 자동차 전체 판매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2018년 기준으로 보면 40%입니다. 약. 그러니까 40%를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판매 개수가 1,000대건 100만 대건 100만 대에서 나오는 총량의 CO2를 지금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서 40%의 CO2가 절감되는 것을 만들어야 유럽에서의 페널티 없이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한번 미리 땡기면 현대차가 지금 2030년까지 50만 대의 수소차를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요. 물어보는 것은 현대차의 50만 대로 이 기준 통과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죠. 현대차는 500만 대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400만 대에서 500만 대 왔다 갔다 하죠. 연간. 한국이 한 150만에서 170만 정도의 자동차 시장입니다. 이거 상용차까지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퀘스천을 던지고 저희가 답변해야 될 것은 현대차는 2023년까지 유럽 시장에 계속 남아 있으려면 과연 이 수치 기준치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EU의 리밋에 의해서 전체 자동차 메이커의 로드맵이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블룸버그는 12월 18일 보도자로 이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가죠. 과연 전기차는 니치 마켓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매스 마켓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니치 마켓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매스 마켓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어썸션, 전제 조건을 따져봐는 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당신은 니치 마켓으로 남을 거라고 주장합니까? 니치 마켓으로 대표적으로 남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펙 또는 그러니까 석유 기업들이죠. 또는 정유 공장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니치 마켓을 봅니다. 이거는 오펙이 아니라 IEA, 유엔에 있는 에너지 기구죠. 파리에 있는 에너지 기구에서 대략 이 정도의 선을 그으면서 전기차 시장이 발표할 거라고 2014년인가에 프로젝션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죠. 2015년인가. 이렇게 보면은 빨리 상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 시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그래프상으로는 큰 비율이 아닌 거죠. 아직 10%도 안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캘리포니아가 전기차 비율이 10%가 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정도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전기차의 발전 속도를 여기서는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는 빼는 거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배터리, 그러니까 BEV라든지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과도기적인 거기 때문에 논의를 친다라면 여하튼 전기차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이 시장이 이 정도로 성장할 거다. 세상의 변화는 별로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측하기에 프로젝션하기에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이렇게 성장할 거라 보면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보거나 또는 테슬라 모델 3에 의해서 더 가속화돼서 올라갈 거라면 이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효과는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고용 구조가 변하게 되고 여러분 중앙일보 얼마 전에 보도한 거는 현대차의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그런지 내연기관의 전기차의 그 부품 숫자를 갖다가 18,000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전기차의 부품 수는 1,200개 정도로 전후로 왔다 갔다 하죠. 1,200개에서 1,500개. 내연기관이 보통 2만 개입니다. 그러면 협력 1차 밴더, 2차 밴더가 납품하는 개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독일에서 지금 나온 최근의 고용변화 변화서 보고서를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금속노조도 함께 참여했던 만들었던 고용변화.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들뿐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내연기관에 있는 근본적인 어떠한 사내 권력들도 재편되겠죠. 내연기관을 담당하는 사내 권력들은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업 내, 카메이커의 기업 내에서의 권력 구조가 변하게 되는 거고 고용 구조가 변하는 거고 1차 밴더, 2차 밴더의 산업 구조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니치 마켓으로 남는다면 변화는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저희가 봐야 될 예측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고 정책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펙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규모를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2040년까지만 해도 그냥 니치 마켓으로 오펙은 남을 것이다. 이것을 보스턴 컨설팅에서 컨설 자문했던 거죠. 오펙의 입장에서는 석유는 계속해서 이것이 개솔린 차입니다. 위에가 디젤 차고요. 메인스트림으로 개솔린이 그대로 내연기관이 남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대단히 이해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펙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펙이 프로젝션을 한번 바꾸죠. 2015년 프로젝션에서는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 시장 상황이 달라니까 2016년에 벌써 2년 전입니다. 2년 전의 포캐스팅으로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할 거라고 오펙도 자기의 프로젝션을 갖다가 예측을 수정합니다. 아마 2018년에 만약에 내년에 또는 2019년에 나오면 아마 더욱더 가파르게 수정할 거고 그 이유는 뒤에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엑슨모바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글로벌 넘버1 정유회사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가솔린이고 이것이 디젤입니다. 가솔린과 디젤이 2040년 정도 가서야 조금은 하락한다는 겁니다. 조금은. 하이브리드고 순수한 전기차는 여전히 니치 마켓으로 남을 거라는 거죠. 즉 엑슨모바일의 예측이 맞고 오펙의 예측이 맞다라면 자동차 신화의 산업구조 변화는 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오펙에서 예측한 문서를 뜯어봤습니다. 보스턴 컨설팅이 썼던 그 문서를 뜨면서 왜 그들은 그러면 이것을 니치 마켓으로 정의하는가? 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without technology breakthrough.
기술적인 폭발적인 기술의 진화가 없다라면 전기차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가격이 높다.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죠. 그건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는 이거는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진다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가격이 높은 이유가 배터리 가격인 거죠.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레인지 리미테이션. 한번 충전하면 30km까지밖에 못 가고 100km까지 못 가고 150km까지 못 가는 것, 불안해서 누가 타냐라는 거죠. 갑자기 오늘 밤에 춘천 가고 싶고 속초 가서 나도 받아보고 싶은데 가다가 어떻게 충전소가 어떻게 되지? 이 불안하면 못 간다라는 거죠. 이 레인지 리미테이션을 깨고 있는 것이 테슬라인 거죠. 그리고 점점 현대자동차도 내년에 나온 건 레인지 리미테이션 깹니다. 이건 점점 깨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푸어 배터리 퍼포먼스. 그러니까 즉 오늘같이 추운 날 우리 갑자기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훅훅 주는 것, 이런 부분들 또는 매우 뜨겁거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시면 배터리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레인지 리미테이션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건 2010년, 12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실은 미래 자동차 본부가 있었죠. 그때 담당하셨던 분도 배터리는 안 된다. 2005년, 죄송합니다. 2005년에. 왜요? 그 당시에는 피처폰에 있는, 지금 전기차의 배터리는 스마트폰이 발전시켰습니다. 스마트폰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고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납품하던 계시지만 LG전자나 삼성전자나 또는 중국에 있는 이 배터리 공장들이 계속해서 기술이 진화한 겁니다. 이것이 자동차의 배터리로 전환되죠.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했던 것이 파나소닉에서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용 배터리를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로 이 파워를 증대시킨 거죠.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 시장에서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자동차 시장의 배터리의 기술적 한계가 함께 풀려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 시장이 커지니까 같이 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이 레인지도 극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펙이 얘기했던 근거는 깨질 수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것이 그 전 세계가 만들고 있는 배터리의 양이고요. 차이나가 만들고 있는 배터리 양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갤럭시를 살 것인가 아이폰을 살 것인가 애플의 아이폰 고민할 때 배터리는 누가 만들었을까 고민하십니까? 배터리는 커머더티가 됩니다. 대중재화. 그것은 규모의 경제를 누가 만드는가에 따라서 이 판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USA가 이렇게 큰 거는 다 테슬라 때문인 거고요. 기가 팩토리. 이러한 중국이 배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힘들을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테슬라가 지금 이 플랜트가 크긴 하지만 CATL이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 10위 안에 지금 LG 공장들이 2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들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서플라이 구조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예측하고 있는 건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정도 되면, 이 기사도 근데 언제 거냐면 2016년 기사예요. 2016년에 예측하기에 2021년과 2025년에 프라이스 패리티가, 그러니까 가격이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가격이 같아질 거라고, 즉 보조금 없이도 가능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될까의 기술적 한계는 뭐냐면 이겁니다. 요즘도 엔지니어들이 많이 이 부분 때문에 전기차는 대중화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 검은색이 뭐냐면 앞으로 예측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량입니다. 근데 전기차가 오펙이 아니라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을, 이 기준점을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26년에 전체 시장에서 15%를 정도를 차지했을 때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 수요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의 세대하고는 그러니까 거의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20배가 넘습니다. 배터리의 양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다 될 수 있느냐? 근데 배터리 시장은 엄청 커지겠죠? 문제는 뭐겠습니까? 코발트의 존재죠. 왜냐하면 배터리에 들어가고 있는 리튬이나 코발트,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코발트가 없는 배터리, 리튬 이온이 아닌 이런 것이 R&D 차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코발트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코발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코발트의 전 세계 현재 생산되는 것의 약 90%가 레퍼블릭 오브 콩고에 있죠. 아프리카 콩고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노동 착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의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콩고에다가 많은 손을 대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의 전기 자동차의 수요량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일본도 해저에서 코발트를 캐내기 시작하는 거고, 점점 세일가스랑 똑같은 거죠.
코발트에 대한 경제성이 높아지니까 더 깊게 들어가면서 코발트 찾기에 나서고 있는 거고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한에 코발트가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코발트 부분이 어느 정도 받쳐줄 것인가, 전기차 시장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논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논쟁은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 수많은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이 5년에서 10년 사이인데 그때 쏟아지는 이 양의 폐기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디테일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메인 이슈는 코발트의 이 존재량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독일 엔지니어들이 폭스바겐과 이런 데 위탁을 받고 했죠. 이번에 모델 3에 들어간 동일 킬로와트를 내는 전기 배터리에 코발트의 함유량이 보통은 8%가 들어갔는데 2.8%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테슬라가 만든 기가팩토리 만들어냈던 새로운 배터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격 우위를 만들어내고 지금 모델 3가 만들 때마다가 프라핏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죠. 비용을 절감시킨 겁니다. 코발트를 가장 비싼 비율이 지금 코발트인데 코발트를 적게 쓰고도 똑같은 킬로와트 퍼포먼스를 내도록 지금 테슬라는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놀라운 진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나 수소차나 항상 논쟁이 되는 게 그게 무슨 친환경이냐. 어차피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을 하거나 화력 발전을 하거나 석탄을 떼서 전기를 공급하면 도시와 공장이 체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울에 100%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정류장에서도 매연가스 없는 거잖아요. 원더풀해지는 겁니다. 자연도 좋아지는 거고 정말 새들도 날아오고 정말 저는 많이 좋아지고 그러나 이거는 분명한 환경의 디바이드, 역차별을 낳는 거죠.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이 수많은 전기를 만들어야 될 곳에 사실은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진다면 최악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는 산업을 보통 전기차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를 비우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97.9%니까 여기는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 완전히 지금 탈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30%. 근데 곧 독일은 탈핵이 되는 거니까요. 중국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사실 중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의 25.7%입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인디아 15%, 프랑스 이 정도고 미국도 이 정도 되는데 한국이 문제인 거죠. 한국이 지금 4% 정도잖아요. 4, 5%. 한국은 전기차로 가면 제가 보기엔 재앙입니다. 현재 구조에서. 중국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 전체 생산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석탄 생산량이 되게 높다는 거고 중국에서 전기자동차가 대중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 피해가 많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중국의 산업 정책은 지금 뭐냐면 이 석탄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그러니까 즉 원자력을 재생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지금 과제는 낡은 석탄 에너지 생산 기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산업적으로도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은 이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은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원들이 바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것이 중국이 드디어 내연기관을 금지하겠다는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미세먼지하고 전쟁도 하고 있고 그건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죠. 환경오염과의 전쟁은.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러한 내연기관에 대한 금지 계획들을 아직 금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시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기로 가고 있는 프로세스를 밟겠다라는 의지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파이낸셜 타임즈도 올해 여름에 나왔던 논설에서 나오고 있는 거지만 결국은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올 것이냐 말 거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어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쓰는가에 의해서 전기차의 세계 시장의 흐름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시장 결정력입니다. 2017년, 16년 통계까지만 보면 이 빨간 것이 패신저카, 승용차, 상용차는 빼고요. 승용차 시장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미국은 이렇게 작은 이유는 픽업 트럭이 여기서 통계에서 빠졌습니다. 승용차 시장은 2008년까지만 해도 7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넘버 1 시장은 미국이었습니다. 파란색이 미국이었죠. 근데 2008년에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동률을 겪게 되고 중국 시장의 성장이 2008년부터 빠르게 성장합니다. 물론 2018년은 2016년 수준으로 중국 자동차 시장이 떨어졌습니다만 중국은 1년에 2,500만 대가 약 팔리는 시장입니다. 저희 나라가 150만 대입니다. 150만 대, 160, 170 뭐 이렇게 약 왔다 갔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하지 않더라도 페이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그 지점에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의 패신저카 시장은 미국과 일본과 독일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그러면 중국이 결정하면 세계 자동차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한국이 수소차 간다, 전기차 간다에 의해서 세계 시장의 판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세계 자동차 시장의 방향은 결정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거죠.
프라이스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비극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거꾸로 중국 공산당 정책 고위 관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중국의 산업 정책을, 자동차 산업 정책을 바꿔가실지. 그것을 생각하면 답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결정률에서 이거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판매율인데 2018년 예측치가 2016년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 줄어드는 거 이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대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미국이 요즘 픽업 트럭이 많이 팔리는데 픽업 트럭을 통계로 보면은 미국 또한 1,700만 대가 팔리는 시장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픽업이라든지 이렇게 상용차까지 합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라이트 바이크라고 얘기하는 픽업까지 합치게 되면 우리 식으로 하면은 카니발 이런 걸 합치게 되면 미국 또한 작지 않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생산 규모가 아니라 판매 규모입니다. 시장의 판매 규모죠. 그리고 유럽 전체를 합쳤을 때가 이 정도 규모. 그러니까 즉 사실상 중국과 미국과 유럽이 자동차 시장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30년 유럽연합에서 어떤 환경 정책을 하느냐 대단히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미국과 중국과 유럽이 3자가 합치면 저희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시장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시장 결정력이 있다는 거고 그들이.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인가? 어떻게 규모의 경제로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고요. 시장 결정력 또 하나 보면 중국이 어느 정도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냐면 아우디 전체 판매는 전 세계 판매량의 32%가 중국에서 팔립니다. 포르쉐가 29%고 캐딜락 같은 경우에도 29%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팔리는 캐딜락의 29%가 중국에서 팔립니다. 미국 기업들, 유럽 기업들, 일본 기업들,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매출의 25%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데라면 별로 걱정하지 않겠죠. 그리고 중국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인도도 앞으로 큰 시장이지만 인도가 큰 시장 돼가지고 시장 결정력 미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중국은 이미 폭발적인 시장 영향을 했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자동차 인구가 베이클 자체의 규모가 지금 중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100만, 1000만 어기니까 2억 1000만 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차가 아니라 중국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패신저카가 2억 1000만 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앞으로 그럼 얼마나 더 클 수 있느냐? 이것도 아주 재밌는 통계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1000명당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게 지금 800대하고 900대 사이입니다. 1인당, 그러니까 1000명당 자동차를 몇 대 갖고 있는가? 대단히 1950년대 이후로 사실은 카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1950년대 2차 대전 이후죠. 그때 급속도로 증가해서 현재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중국 또한 그리고 이 부분을 짧게 표현해서 즉 2차 대전 이전, 1930년대 이전으로 잘라와서 여기다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즉 200대까지 가질 때. 중국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쯤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차이나 2014년. 중국이 1000명당 갖고 있는 자동차의 개수는 미국이 정확하게 2014년 기준에는 1922년 정도에 갖고 있었던 수치하고 같습니다. 중국의 자동차의 시장 규모가 미국의 1922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만약에 정책을 풀거나 자동차를 좀 더 많이 갖게 해주면 중국 시장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억제하고 있는 거죠. 대도시 같은 경우 내연기관차 사면 번호판이 거의 로또잖아요. 번호판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5대 도시 같은 경우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이 정도 규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 무한히. 근데 이 전기차가 한국에 잘 보도가 안 되고 요즘 한국에도 보도가 된 것 같아요. 2019년부터 내년부터 9%의 쿼터제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자동차 전기차 쿼터제죠. 9%. 9%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년에 중국에서 그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배기가스 배출권. 그러니까 9% 정도는 중국에 판매되는 양의 9%는 전기차를 해줘야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줍니다. 불이익을 회피하고 싶으면 돈 주고 뭘 사와야 돼요. 내연기관 판매권을. 그러면 전기차가 9% 정도 간다는 거고 그들이 발표하는 건 뭐냐면 2025년까지 이거를 15%에서 2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전기차 쿼터제를.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 될까?
중국에서 10% 시장 규모가 자동차, 전기차의 규모가 판매 대수가 얼마가 될까? 전기차 대충 2,500만 대 팔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품명인데, 대략적으로 61만 대가 2010년에 팔렸습니다. 중국에서.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100만 대를 넘어설 거라고 다들 예측, 이미 100만 대 넘어선 거가 8월인가 9월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 쿼터제를 따르려면 2019년에 240만 대가 팔려야 됩니다. 중국에. 중국의 전기차만 240만 대가 2019년에 팔려야 됩니다. 이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로 삼을 것인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올해 8월에 나왔던 분석 그림입니다만 중국이 전체 글로벌 일렉트릭 베이클의 가장 절대 권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이 플러그인 전기차의 판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에 오다가 2018년에 급증하죠. 이 모델 3 덕택입니다. 모델 3는 지금 생산되면 100% 판매가 됩니다. 모델 3 때문에 처음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모델 3의 미국에서 판매량은 BMW 3와 아우디 4와 벤츠 C 클래스에 합친 것보다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생산이 지금 못 쫓아가서 판매를 매칭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내년에 내년 유럽에서 베를린 같은 경우 내년 3월부터 판매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유럽과 중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테슬라의 이 부분에다가 가격 인상을 2배로 시키는 바람에 테슬라가 거의 안 팔렸죠.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중국에서도 팔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 중국에 팔리는 거 당장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장 짓고 있고 거기에 생산량을 못 맞추는 거죠. 유럽에 나오는 것도 지금 못 맞추고 있는데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테슬라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정부의 이 민심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했던 옵저베이션. 즉 2016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번호판을 전기차를 주면 바로 주잖아요. 번호판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하고 이 빨간 거하고 파란 거가 뭐냐면 빨간 거는 부여된 전기판의 개수고 자동차 번호판, 파란색이 어플리케이션 지원자 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 올해 1000대 정도의 전기차를 번호판을 줄게 하면 1000명밖에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2017년부터 달라진 거 보십시오. 18년은 분명히 더 커졌을 거예요. 이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에서 전기차에게 주는 번호판은 이 정도 있는데 신청자가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실제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차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어쩔 수 없이 전기차만 번호판 주니까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했다라면 2017년 이후에서는 베이징에 있는 시민들이 전기차를 내가 장기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차로서 인식하기 시작, 그만큼 모델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드디어 전기차가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판매 수를 초과하게 되는, 곡선에 흔히 말하는 요즘 뭐예요? 데스크로스인가요? 뭐 이상한 말이 있지만, 네. 이것이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생긴 겁니다. 이러한 전기차의 흐름들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대응을 하는 거죠. GE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월에 2018년 2월이 아니라 2017년 2월에 Going All Electric 가기로 전략 결정을 이미 냈고 이것이 미국과 유럽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한국에 보도 전혀 안 됐던 거죠. All Electric,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전기차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거죠, 전기차로. 이 정책이 이미 발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있는 GM의 자동차에 갖고 있는 게 볼트가 한국에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GM 입장에서도 볼트에는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준은, 볼트의 생산성은 기준 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드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히 큰 규모로 투자하기 시작하고 전기차로, 사실은 한국에서 언론 보도되는 건 셀프 드라이빙 카, 커넥티드 카, 이거에 대한 그들의 정책들이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저에는 전기차로 가면서 가고 있는 건데도 이 전기차에 대한 기저의 변화를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뭐 볼보도 물론 볼보는 이제 중국의 자동차 회사 길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볼보는 내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에, 그러니까 신차에는 더 이상 내연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행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제기하고 랜드로버도 재밌습니다. 제기하고 랜드로버는 지금 현재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디젤 SUV가 안 팔리는 바람에 주 3일 근무로 재편됐습니다. 주 4일 근무인가요? 안 팔려서. 디젤 SUV가. 근데 여기에서도 2020년부터는
only electric과 하이브리드만 생산하겠다고 정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작은 회사예요, 현대에 비해서는. 뭐 인도가 갖고 있는 회사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친 듯이 랜드로버의 강남에서 SUV 사느라고 디젤 SUV는 미쳐 있습니다. 정책 시그널들이 안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거 떨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떨이도 아니죠. 뭐 폭스바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폭스바겐 정책이 2번 변합니다. 뭐 이건 2번 변하는 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발표했던 뭐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 전기차에 뭐 이런 부분도 변하지만, 폭스바겐이 올 12월 전에 EU가 발표 내기 전까지 발표했던 목적은 2025년대까지 전기차를 80개의 모델로 100만 대 생산하는 겁니다. 2025년까지. 현대차가 50만 대의 수차를 2030년에 만든다고 양산한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100만 대를 연간 생산하겠다라고 정책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바뀝니다. 600만 대로 12월에. 그러니까 6배가 성장합니다. 그 이유는 유럽 때문에. 근데 올해 로이터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유럽연합이 아까 말했던 40%의 그러니까 CO2 배출가스에 대한 제약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바로 폭스바겐 회장이, 디스 회장이 바뀌었죠. 회장도 당연하게. 이거 너무한 조차다. 하지만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연간 600만 대 생산을 발표합니다. 40% 전기차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우디 포함입니다. 폭스바겐의 연간 판매량이 한 1000만 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0%를 넘어서겠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시장 규모가 2020년, 2025년, 203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정부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 카 메이커들이, OEM 완성차 업체들이 대응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벤츠라든지 롤스로이스 이러한 업체들, 폭스바겐 미니도 이제 만들어지고 X3 다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버지가 분석했던 게 뭐냐면 올해 9월에 디젤 게이트가 저머니의 자동차 카 인더스트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거죠. 디젤 게이트가. 왜요? 이거에 의해서 내연기관을 주장했던 기술자와 경영진과 이런 사람들이 기업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정치적인 파워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로비스트가 힘을 잃고 전담하던 기자들이 힘을 잃는. 그러면서 새로운 주체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부 대학 교수들도 잡혀 들어갔어요. 디젤 게이트에 연루돼서. 그러니까 디젤 게이트와 관련된 여러분 폭스바겐의 주주에는 강력하게 알겠지만 니더 잭슨의 주지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정치권하고도 연계가 엄청나게 돼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디젤 게이트에서 이들의 힘이 빠지면서 새로운 권력 주체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힘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독일을 오히려 구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독일의 일부 언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떼돈 벌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테슬라 같은 모델은 언제쯤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시장의 위협이냐. 1차, 자동차는 에셋, 자산으로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갖고 있는데 자산은 가장 중요한 감가상각률이죠. 자, 2030년에 세상이 바뀔 거야? 2020년에 세상이 바뀔 거야? 2025년에 바뀔 거야? 내가 소비자가 어떤 기준점을 하냐? 우리나라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수소차의 미래에 대한 판타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유럽에 있는 언론들이나 미국의 언론들은 이제 내연기관에 차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 정치인들도 발언하고. 탈내연기관을 정치 슬로건으로 선거 때 총선에 들고 나오고. 그럼 소비자가 위축됩니다. 지금 사면 혹시 나중에 중고차가 똥값 되지 않을까? 헐값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매를 지연시키거나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2018년에 가장 큰 특징은 디젤차가 판매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기차로 모델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도 유럽에서 정말 잘 팔립니다. 대기해야 6개월 대기해야 나오는 거죠. 왜 저는 6개월 대기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갖다 팔아야 되는데. 니로인가요? 하여튼 기아에서 만드는 전기차가 지금 독일에서는 없어서 못 팝니다.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러한 미래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구매하기 때문에 이 구매 패턴을 본다라면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큰 변화는 대단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디스카운팅이 빨라지는 거죠. 두 번째가 이 작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올해 2월에 나왔던 애뉴얼 리포트를 보통 기업이 발표를 하죠. 연간 계획서를 발표하는데 2017년 애뉴얼 리포트를 다임러 벤츠가 올해 2월에 발표를 합니다. 이 여기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서플라이어들, 즉 1차 벤더들하고 2차 벤더들에게 다임러 벤츠가 공식적으로 경고를 준 겁니다. 너희들의 공장 캐파시티가 충분하게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 즉 부품 100개 1년에 생산하던 거에 1000개 생산하는 거에서 그것이 아니라 900개 생산하고 800개 생산돼야 되는 시대를 준비하라고 경고를 보냅니다. 벤더들에게. 왜요? 내연기관에는 쓰던 부품들이 전기차에는 쓰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년에 EQ가 나오잖아요. 벤츠에. 그걸 위해서 지금 공장 라인들은 이미 바뀌고 있는 겁니다. 벤더들의 구조도 바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1차 벤더들과 2차 벤더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규모의 경제 배신이죠. 즉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픽스 코스트가 높아가지고 대단히 초기에는 손실이 많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출이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과 매출을 갖다가 온다라면 생산량의 증가에 비해서 코스트가 적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면 판매할 때마다 프로핏 레이트가 수익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에 현대 기아차가 여기 있다가 내연기관의 매출이 생산량이 강제로 줄어들어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중국 정부와 유럽연합에 의해서. 그럼 줄어들게 되면 만약에 이 영역에 있다가 이 영역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손해는 안 봅니다. 근데 1차 벤더나 2차 벤더는 이 영역에 있다가 프로핏 레이트가 워낙 낮았으니까요. 이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생산에도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핏 레이트 구간, 수익률 구간이 어딘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수익률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저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해서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용 구조는 달라지지만 문제는 1차 벤더들하고 2차 벤더들인 거죠. 그들은 수익률 구조가 얕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의 배신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에도 망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겪게 되는 저는 큰 위험이라는 거고 중국도 왜요? 고용 효과가 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뭐 2000개에서 18개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특정 부위만을 본다라면 특히 이 내연기관의 핵심 뭡니까? 에너지를 상하운동하는 에너지를 회전운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퀴로 전달하는 이 전달까지, 트랜스미션까지, 파워 트랜스미션까지, 그러니까 즉 전기차는 이 가솔린 이 안에서 이 하는 요 부분하고 파워 트랜스미션이 다 날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 고용 효과의 위험인 거고 이것이 사실은 계속해서 연구되어 왔고 여기에 보시면 올해부터는 원래는 자동차 사용자끼리만 이 보고서가 세 번째 보고서예요. 2002년부터 계속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독일의 금속노조가 꼈습니다. 노조도 같이 들어가서 연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 효과가 크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측한 거예요. 프라운호프에라는 독일에서 대단히 유명한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돈은 이런 자동차 기업과 금속노조가 내고요. 2030년에 만약에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25%로 갈 경우에 약 10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독일에 약 85만 명이 자동차 산업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 25%래.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폭스바겐이 40%로 가정하잖아요. 2030년에. 40%로 간다면 고용 효과는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거는 25%로 봤을 때 약 17.5%입니다. 고용 효과가. 17.5%의 고용이 날아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독일에서요. 어마어마한 고용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직접 고용입니다. 다. 그래서 올해 테스트에 들어간 것이 벤츠하고 포르쉐 공장에서 주 28시간 노동제를 합의한 거죠. 이건 근데 완전 합의가 아니라 이게 또 금속대가 아니라 5년 동안 바덴뷰텐비역이라고 하는 벤츠 공장과 포르쉐 공장에 있는 노동자만 이 실험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노동자가 먼저 제안합니다. 노조에서. 왜냐하면 이걸 하면 임금 삭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28시간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5년 동안 28시간이 아니라 제가 정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5년 동안 앞으로 6개월씩 끊어서 해도 됩니다. 1년 동안 나는 먼저 지금 주 28시간 일할래. 그리고 나는 딴 데 가서 재교육 받을래. 이거는 반드시 쉬는 게 아니라 재교육을 또 비용도 정부가 됩니다. 이걸 받을래? 아니면 나는 끝부분에 1년 동안 가서 받을래? 이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여튼 주 28시간을 5년 동안 중에서 1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월급은 삭감됩니다. 그런데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당장에 지금 우리는 아직 생산하고 있는데 28시간 하겠다면 사람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벤츠가 반대했었죠. 사용자 측에서.
이거 너무 빨리 줄이는 거라서 우리는 고용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싫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들어갑니다. 경고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거는 금속노조에서 따낸 거죠. 독일 노동자들도 독일 금속노조도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에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외신가의 보도에서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데몬과 같다면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죠. 데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올해 BMW 회장이 얘기했던 겁니다. BMW 회장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BMW가 갖고 있는 가장 큰 first 해락 이 도전은 챌린지는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장 라인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BMW 3 시리즈를 생산하는 라인에서 어떻게 전기차를 만들 것인가. 이거를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BMW 5 시리즈 만들고 7 시리즈 만드는 이 라인에서 어떻게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이 이행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못하면 이 기업은 죽는다라는 거죠. 왜? 이 비용을 다 땅에다가 썬크 코스트로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전통 완성차 업체에서 어떻게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큰 과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네시스가 만들어지는 라인에서 어떻게 전기차도 함께 생산할 것인가. 전기차만 새로만 모델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라인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버리려면 그건 매몰 비용이 너무나도 커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컴페티션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전기차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현대차도 정말 훌륭한 차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폭스바겐은 80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는 잠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쏟아낸다는 거죠. 2019년, 2020년에 새롭게 나오는 모델들의 숫자들입니다. 대단히 많아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도 다양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버스도 큽니다. 이거 지금 저희는 놓치고 있다고 봐요. 중국이 다 쓸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버스의 전기차와 이런 부분들, 전기버스의 부분 생산량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이 버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아주 이건 재미난 사례죠. 독일의 DHL은 독일 도이체 포스트 겁니다. 독일 우정국 거죠. DHL이 독일에서 제한적으로 2,000대만 이 택배의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체 생산했습니다. 아무래도 화물차는 전기에 대한 것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즉흥적으로 오늘 밤에 나 속초 갈래, 강릉 갈래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A포인트에서 출발해서 B포인트로 간 다음에 B포인트에서 주변에 들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 레인지 리미테이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눌러버렸네요. 워낙 잘 팔려서 모든 독일의 택배를 DHL 자동차를 요 전기차로 바꾸기로 했고, 그리고 이것이 수출 산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가 구매하기로 한 거죠. 거기에서 이걸 다 사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예 양산 체계로 가면서 DHL이 전기차 생산업체로 등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도전력이 높은 승용차에서는 힘드니까 택배에서 시장을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UPS도 우리도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 토마스라 그러나요? 이 미국에 있는 이 스쿨버스. 이 스쿨버스를 만드는 업체 이번에 벤츠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쿨버스 곧 다 전기차로 바뀌는 거죠. 이러한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이 토마스 맞죠? 미국의 이 스쿨버스, 이것이 전기차로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벤츠가 지분 투자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옵저베이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곳곳에서 전기차 흐름들이 우리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적으로 공세를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던져야 될 질문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미쳐있는 수소차가 미래다. 제2의 반도체 혁명이다. 관련된 분이 박영선 의원님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건 완전히 미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수소차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그 시기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시기까지 전기차가 커지는 시장을 놔둘 거냐는 거죠. 수소차가 기술적으로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차가 마련하는 시장, 중국도 합니다. 아우디도 하고 토요타도 하고 벤츠도 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포트폴리오인 거죠. 코발트가 더 이상 땅을 파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구의 끝까지 파는데 코발트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선책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EU 유럽 정치권들이나 중국의 정치권이, 미국의 정치권이, 사실 테슬라는 오바마가 기획한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포기할 거고 수소차로 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옵저베이션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2025년까지 각사가 생각하고 있는 수소차의 생산량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로젝션이 2018년에 나온 건데, 폭스바겐이 가장 많이, 아우디를 포함한 거죠. 가장 많이 수소차 생기가 하겠다고 지금 현대차가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현대가 있네요. 다른 나라도 수소차 생산 많이 하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대단히 작다라는 거죠. 그들도 수소차는 합니다. 근데 착시하는 거예요. 어우, 야, 세상에 아우디가 우리한테 무릎을 꿇고 하고 기술 협력을 하지. 벤츠도 한데, 토요타도 한데. 여러분, 토요타가 수소차에 전력 투구하겠습니까? 전기차에 전력 투구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니.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앞서 있는 건 맞아요. 노무현 정부부터 엄청난 돈 들여줬잖아요. 같이 현대차도 열심히 투자했고.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수소차가 매스마켓 가기 전에 전기차가 매스마켓을 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중앙일보에 나왔던 13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현대차가 수소차 2030 전략을 합니다. 맥킨지는 2030년까지 맥킨지가 과연 그렇게 했을지는 정말 모르지만 맥킨지가 현대차를 위해서 논리 마련해 줬겠죠. 한국 정부 정책도 그래도 너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맥킨지도 얘기한다니까 믿음이 오니까. 그런데 글로벌 수요가 550만 대. 너무 턱없이 작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수요가 맥킨지도 2030년까지 550만 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하고 협력해서 만들어낸 보고서가. (2030년에) 이미 글로벌 시장은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요. 중국만 2천만 대가 넘는 시장이고, 그 시장이 미국의 1934년 수준인데, 1930년대 수준인데, 턱없이 작은 숫자인데 우리는 놀라는 거죠. 500만 대. 현대가 다 수소차 시장하면 이거 먹겠네? 먹을 수 있습니다. 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신 분이 산자부 장관이시죠. 가서 같이 사업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현대차가 저는 잘 어필했다고 봐요. 일자리 5만 1,000개를 생산하겠다. 당장에 내년에 1,800명 새로 고용하겠다고 현대차가 발표합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이 정부로서는 너무나도 행복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들입니다. 가능하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이 그거대로 활성화되면, 수소차의 시장이 오면 5만 1,000개 일자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만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희망은 결코 전략이 될 수 없고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장은, 그러니까 수소차의 기술적인 제가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한계도 얘기하세요. 그걸 저는 쟁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징후도 수소차가 매스마켓으로 갈 수 있다는 세계 시장에서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희망 고문하고 있고 정신승리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이제 이 부분은 좀 천천히 갖고 자율차 시장이 어떻게 올 것인가. 자율차 시장도 저는 이거의 기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의 마켓,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산업정책을 볼 때는 시장이 어떤 흐름을 띠게 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핵심은 제가 여기 썼는데,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가격이 우리가 개인이 구매할 정도의 가격일까요? 아닐까요? 흔히 말하는 우리 경영에서는 어퍼더블 프라이싱. 내가 지불할 만한, 우리의 소득 수준에서 지불할 만한 그 유지 비용까지, 자율주행차가. 그러면 그 개인이 어퍼더블 프라이싱이 안 된다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이 자율주행차 시장을 어떻게 그러면 형성되고 태동되고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가. 여기에 퀘스천을 저희는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자율주행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인가. 시장. 그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또 중요하지만, 뭐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뭐냐면 메어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시장 형성은 정치권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랑스 정부와 영국 정부뿐만 아니라 도시 정부들이, 도시의 시장들이 내연기관을 철수하겠다, 금지시키겠다, 금지하겠다라는 계획이 시장에 영향을 주듯이 메어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메어켈은 어차피 올해 내년이면 뭐 내후년이면 물러나겠어서 이걸 현실하지 못하면 이건 인터뷰, 가상, 기자가 한 거예요. 당신이 혹시 2037년까지 독일의 총리로 있는다면 가장 크게 정책의 변화를 뭐라고 하냐고 변화에 이어져 이 메어켈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휴먼 드라이빙은 법으로 금지된다. 지금 하게 되면 자기는 지금 하게 되면 자동차 운전을 좋아하는 특히 독일에 있는 마초 같은 남성들에 의해서 자기가 표를 못 받겠지만 자동차를 광적으로 독일 아우토반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메어켈이 여기서 근거로 들었던 건 뭐냐면 10대 후반 즉 독일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17세부터 운전을 할 수 있죠. 17세부터 22세까지 교통사고율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배, 2점 몇 배죠.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3배는 과잉이고요. 왜요? 스마트폰을 저도 가끔 전 주말에만 운전을 좀 하는 편인데 가끔 뭐 이체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근데 지금 이 네이티브 본,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어렸을 때부터 쓰던 친구는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식들이 운전면허 갖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유권자를 노리겠다는 거예요. 그 유권자의 규모가 커지면 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책 논리를 메어켈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셀프 드라이빙 카의 레벨 4만 돼도 휴먼 드라이브만 금지해버리면 자율주행차 시대는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메어켈이 얘기합니다. 대단히 저는 영리한 거고 특정 시나 특정 지역은 사냥을 허가하듯이 아마 휴먼 드라이브를 허락해서 돈을 벌 거다. 왜냐면 여러분 셀프 드라이빙 카 가면은 미국이나 독일의 유럽에 있는 일부 지방시 재정은 되게 위험해집니다. 인구가 작은 도시에서는요, 이 주차하고 운전 우리 딱지 떼는 사람들이 시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셀프 드라이빙 카 가면 교통신호 위반 안 할 테니. 거기서 범칙금에서 벌어들이는 재정 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했지만, 메어켈이 얘기한 건 뭐냐면, 운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율주행차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좌회전 깜빡이 고 우회전하는 인간들. 우회전 깜빡이에다 좌회전하는 인간들. 사실 휴먼 드라이버들이 술 먹고 운전하는 인간들. 이 인간들 때문에 셀프 드라이빙 카가 기계가 안전도가 떨어진다고 메어켈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 대단히 타당적이고 만약에 특정 도시에서 독일 전역에서 안 하겠죠.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로 갔더니 휴먼 드라이버가 금지됐더니 우리나라 시장들이 견학을 갔다 옵니다. 매년 여름마다 놀러 가니까. 사진 한 장 찍어 오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나 다음에 선거 나오면 우리 도시에 셀프 드라이빙 카 도시를 만들겠다. 휴먼 드라이브를 금지시키겠다는 저는 시장도 어쩌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의 결정 또한 시장을 만들어가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자율주행차의 규모의 경제죠. 자율주행차 기술을 계속 디벨롭먼트 하려면 초기 픽스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메가컵, 대형 기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셀프 드라이빙 카의 시장이 오면 전기차는 기본으로 깔릴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미국 놀러 갈 때, 유럽 놀러 가실 때, 일본 가실 때 항공사를 결정하실 때 저 비행기가 에어버스가 만들었냐, 보잉이 만들었냐 크게 관심 가지십니까? 자동차 브랜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글이 하는 기술에 의한 셀프 드라이빙 카 기술인가? 네이버가 하는 셀프 드라이빙 카 기술인가? 또는 우버가 하는 기술인가? 또는 GM이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신뢰도.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이 달라지듯이 내가 셀프 드라이빙 카를 탔을 때 음료수가 나오느냐, 어떤 영화를 볼 수 있느냐, 어떤 사실은 저는 뭐죠? 그 안마의자 유명한 회사 한국에 예? 바디 프렌즈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저는 자동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거고 어느 회사 취직했더니 출퇴근하는 이 승합차가 자율주행차더라. 그러면서 가면서 아침 먹더라.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지금 셀프 드라이빙 카에 대해서 투자하지만 보십시오. 웨이모가 크라이슬러의 벤을 투자해서 지금 페닉스에서 셀프 드라이빙 로봇택시 웨이모 서비스를 시작을 하죠. 대량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웨이모가 또 주문하는 것이 크라이슬러에게 6만 2천 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올해. 6만 2천 대 추가 주문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페닉스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추가로 웨이모가 로봇택시를 다른 도시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규어에도 2만 대 주문했습니다. 구글이.
지금 구글이 지금 사들이고 있는 것은 페닉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를 갖다가 수십 배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리점 가서 사겠습니까? 구글이 그래도 우리 동네 앞에 있는 대리점 우리 또 사촌에 또 누가 하고 있으니 그렇게 구매하지 않죠. 그냥 B2B로 그냥 기업과 기업이 만들어. 이거 뭐냐면 셀프 드라이빙 카시 오면은 자동차 판매업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사는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의 일부 회장님들은 셀프 드라이빙 카를 혼으로 사서 혼으로 유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셀프 드라이빙 카가 등급에 의해서 승합차 규모건 1인이 타건 2인이 타던 또는 내가 타고 내릴 때마다 청소가 되는 차건 아니건 이러한 서비스 개념으로 이게 요즘 나오고 있는 트랜스포트 애저 서비스 개념 이게죠. 그렇게 갔을 경우에 또 하나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이런 메가코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감당할 수 있는 기술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만이 이 시장에서 석권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애플이 지금 폭스바겐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든지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텐센트, BMW 뭐 이런 데서 같이 협작을. 근데 여기 있는 게 뭐냐면 텐센트하고 BMW의 궁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예측하는 것은 시장의 식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네이버가 현대차를 인수하거나 구글이 현대차를 인수하거나 또는 아마존이 어떤 차를 인수하거나 뭐 이런 식의 우버가 어느 협력을 뭐 제기어를 인수하거나 또는 중국에 있는 이런 테크 자이언트들이 중국의 진리를 또는 BYD를 인수하거나 이런 현상들의 합종, 즉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과 완성차 업장의 합종 연행들, 즉 새로운 마켓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망한다가 아니라 새로운 M&A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저 서비스 개념을 갔을 때 그 부분을 최근에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한 거죠. 1950년대 갔을 때 자동차 시장에서 OEM 시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어포더블 프라이싱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는 거죠. 셀프 드라이빙 카 갈 때까지 앞으로도 기술 투자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거를 개별 기업끼리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차도 합니다. 네이버도 해요. 최근에 나오는 건 뭡니까? GM이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받습니다. 분사시켜가지고 스핀업. 거대 자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셀프 드라이빙 카를 완성까지 하기까지. 이거를 일반 시민이 탈 수 있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 그거를 단독 기업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투자자, 인베스터들의 돈이 필요한 거고 또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대형 테크 자이언트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애플의 돈이 필요한 거고. 이러면 이와 관련된 시장의 마켓 컨솔리데이션은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현대차도 잘합니다. 네이버도 잘해요. 근데 이걸로 이너프한가 시장을 만들 때까지. 네이버가 왜 이번에 CTO를 교체합니까? 네이버 랩스에도 돈을 갖다가 무한정 꼬라박았더니 직원들이 반발한 거잖아요. 상여금이 줄어드니까. 올해 상여금이 그러니까 노조가 생기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왜 네이버가 셀프 드라이빙 카 만드냐? 그 돈 쓴 만큼 우리 줬으면. 이런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만들어질 거라는 말씀을 좀 그래서 어포더블 프라이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부분이고 뭐 토요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 그래서 앞으로 뭐 라이드 홀링이라든지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라든지 전기차, 오토노미 이것이 저는 3대 걸로 자동차 시장을 이건 조금 미래 얘기인 거죠. 저 말고도 많은 자동차 미래 시장 관련자들이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뭐 크게 여기다 제가 숟가락을 얹을 생각은 없고요. 근데 저는 다만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매스마켓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한국 사회가 여기에 전혀 준비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청와대는 너무나도 고맙게도 저는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현대차 얘기를 다 쫓아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과연 한국의 앞으로 1, 2년 이후에 위기를 정말로 대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질의응답과 토론과 의견, 비판도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판도 좀 해주시고 편하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네. 중국이 수출처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영어 뉴스에서는 본 적은 없습니다. 우선 제가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올인의 정보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관찰이 잘못됐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올인하는 정책이 나왔다면서 저희가 수정하는 게 맞는데요. 거꾸로 만약에 저희가 시진핑이라고 하면 어떻게 갈까라고 한번 반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수차로 왜 그들이 전기차로 가려고 하냐면 내연기관 기술은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쌓아왔던 독일이 쌓아왔던 지난 100년, 70년, 50년간의 기술을 중국이 합작법인 만들기에 말도 안 되는 시장 경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50% 합작법인 못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땅 못 팔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내연기관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로 가면 이거 퉁치고 없이 그냥 가면 출발점이 같은 거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미치지 않는 이상 지금 만약에 중국이 수소차를 시작하면 현대 쫓아오려면 제가 보기에는 좋기 10년은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거는 정치적으로 왜 그들이 수소차로 가야 되는지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가 말씀하셨던 충전소 문제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240만 개의 충전소 짓기 운동하고 있어요. 충전소를 갖다가 대량으로 짓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버스는 어떻게 하냐면 버스가 쓰면은 지금 신천 같은 경우는 다 전기차잖아요. 40만 개는 전기차 충전소 말씀하시죠? 네네네네. 그리고 그 신천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로 다 택시 바꿨죠.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충전을 갖다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교체해버리죠. 휴대폰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희한한 방법까지 만들어내고 있고, 또는 삼성 그 갤럭시 폰 어디다 올려놓으면 전기차 되는 것처럼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쓰면은 밑에서부터 전기가 충전되는. 뭐 이런 기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금 R&D들이, 이건 LG도 같이 하고 있고 삼성, SDS 이러한 배터리 업체들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단히 많은 R&D들이 전기차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급하고 1시간씩 충전 기다리는 거, 이거 넌센스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기에 기술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충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고, 다양한 혁신들이 저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을 지금의 것을 갖다 칼로 베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수소차도 현 시점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충전소 지려면 돈이 얼마 드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기술의 진화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쪽으로 발전되는 기술의 진화의 가능성을 하나는 끊고 하나는 열어놓고 해가지고 이 시장이 더 좋다라고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기술적인 논쟁은, 디베이트는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시장은 전기차를 선택하는 징후들이 명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중국이 전기차로 올인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대가 왜 땅 투자했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적으로 술자리에서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탈내연 기관이 되면 수소차 전력이 좋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 지금 폭스바겐은 600만 대 생산을 갖다 2030년에 전기차를 얘기하고 있던 뭐냐면, 전기차가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전기차가 먼저 올 때 우리가 팔아먹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소차가 앞으로 10년 뒤에 매스 마켓을 만들고,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죠. 전기차는 5년 뒤에 매스 마켓을 만드는데, 매스 마켓에 제품 두세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아니라 80개, 제네시스도 전기차 만들고, 다 만들어서 소나타까지 다 전기차 만들어서 지금 가야 될 판인데, 올인한다는 게 그런 거죠. 현대에서 가장 매력적인 차를 전기차로 만들어야죠. 니몬가 그거 정말 못생긴 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잘 이쁜 차를 만들어서 매력적으로 소비자가 갖고 싶은 걸 만들어서 올인해야 될 때에 우리 수소차 30년 뒤 시장을 보고 지금 올인하겠다? 저는 이거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서는 올바른 선택인지 저희가 반문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2019년, 20년부터 전기차 시장은 현실화된 시장으로 벌써 이미 다가오고 있고, 테슬라의 모델 3가 그것을 벌써 1년 앞당겨서 2018년에 하반기에 3쿼터하고 4쿼터에 지금 이렇게 많이 팔아먹고 있는데, 이 시장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델 3의 미국 판매량이 3쿼터에서 판매량이 아우디 4와 BMW 3와 메르세데스 C 클래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미 매스마켓으로 전환되고 있는 진흥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수소차의 전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좀 더디게 온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수소차는 충전소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아파트에다가 공유 충전기 만드는 거는 보조금만 주면 바로바로 만들지만,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수소차 충전기 못 만듭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얘기는 안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벤처 캐피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게 뭐냐면, 충전소 사업자에게 돈 많이 몰립니다. 충전소를 하나 플랫폼으로 해서 충전할 때 그러면 거기다 뭘 더 서비스를 줄 것인가.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하면서 어떤 권력을 대체하려면은 엑슨 모바일이 갖고 있는 정유소망, 우리는 주유소죠. 주유소 네트워크를 교체하겠다라는 스타트업이 나오는 거고, 기업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영국과 미국의 대자본들이 쏠리고 있는 거죠. 이번에 전기차 충전소 망을 건설해서 흔히 말하는 S51, SK 정유소 꺾어버리겠다라는 이러한 신흥 사업자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따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소차가 대세인데 왜 현대차는 전기차가 대세인데 왜 현대차는 현대차도 수소차 잘하고 있어요. 그건 아까 인정합니다. 한국도 수소차 잘하고 있다는 거 인정해요. 문제는 그냥 잘하고 있는 거하고 전 세계에서 넘버원 먹겠다라는 자세로 잘하고 있는 거는 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장에서 우리가 글로벌 탑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장악하게 들어가는 것과, 남들 하니까 우리도 좀 한다. 현대는 좀 빨라요. 안일도 하고 사실 빠른 편이에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저는 그건 한국 기업들이 잘한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로 걸려갈 때는 저는 첫 번째, 이거는 저의 스페큘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컨시퍼런스 시오리가 될 수 있죠.
현대차의 승계구도의 변화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현대모비스 중심, 그러니까 즉 전기차로 재편됐을 때 현대모비스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약화 이 부분 명확하고요. 사실은 근데 현대모비스를 통한 승계구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회장님이 불편한 가운데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전통적으로 소나타 신화를 만들었던 분들이라든지 현대의 전통적인 내연기관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그들을 또한 저는 그분은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패스 디펜던스가 있다는 거죠. 경로 의존성이 존재한다는 거고, 경로 의존성의 존재 속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내연기관과 준하는 수소차, 수소차는 사실 내연기관을 주연하게 안에 하이 테크놀로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전기차는 이 하이 테크놀로지를 배터리로 대체해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자동차가 하이 테크놀로지 영역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떨어집니다. 수소차로 가야 이 흔히 말해서 내가 돈 많이 인베스트먼트 했으니까 리턴도 클 수 있죠. ROI가 클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커질 수 있는데, 전기차는 지금 들어가서 경쟁에서 마진율도 낮습니다. 부품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프라핏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들어가 봤자 이미 테슬라가 앞서고 있는 시장, 닛산 리프가 앞서고 있는 시장, 중국의 BYD가 저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 시장, 얘네들이 또 BAIC인가요? 계속해서 신흥업자들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명암 내밀기에는, 프라핏을 얻기에는 작은 시장으로 보는데, 오히려 저는 이 판단이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전제 조건 하나만 맞다면 수소차로 가면 프라핏 레이트가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 종주국으로서 아우디에다 기술 수출하고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무릎 꿇으면서 기술 수출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보기엔 현대차가 수소차에서 넘버원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넘버원 시장이 매스마켓 되기를 바라는 건 저는 당연한 희망이라는 거죠. 정말 그 희망대로 간다면 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시장이 매스마켓으로 가줄 때만이죠.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만약에 현대차의 말대로 간다면 저는 한국 사회는 경제는 대단히 원더풀하게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왜 수소차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는 무조건 틀린 건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필요 충분 조건이 근데 안 만들어질 건 이건 완전히 사상 누각이라는 거고요. 과연 그러면 이 1차 벤더, 2차 벤더들을 어떻게 정부 정책이 가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이 중요한 산업 정책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상상해 봅니다.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지식은 없구만. 제가 만약에 현대차라면 정부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게 됐을까? 왜 건설부 장관이, 박영선 의원이, 대통령까지 청와대 수석들이 다 이렇게 수소차 타령을 분명히 무슨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선 저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데 무슨 작업을 했을까? 돈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논리를 줬을 거예요. 철학을 줬을 겁니다. 이것이 미래라고. 믿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그게 아까 전에 나와 있던 이 중앙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죠. 맥킨지의 보고서가 존재하는 거죠. 인력에 대한, 고용 창출에 대한 5만 명에 대한 고용 창출을 얘기합니다. 내년에 1,800명 고용하겠다 그랬어요. 현대차가 수소차 관련해서. R&D 쪽으로. 저는 이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정치권을 설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아무리 철학이 없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명확하게 그 논리에 설득 당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매력적으로 논리는 허술하게 마련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맥킨지가 중앙일보 보도에 하면 등장하고 있잖아요. 권위도 인정했을 거고, 그러면서 이미 정치권들은 설득당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도 설득당했고요. 공무원들도 저는 설득당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미 장관이 나 이제 관용차를 수소차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충전은 대전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여하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의 논리가 타당성을 가지고, 근데 이것이 저는 밀실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공개적인 토론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2번에 걸쳐서 자동차 정상회담을 했어요. 디젤 게이트를 받은 다음에 메어큐를 제안한 거죠.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노조도 참여하고 사주도 참여하고 정책가들도 참여하고 교수도 참여하고 기자도 참여하면서 메어큐리 2박 3일 동안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경청을 다 합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하게 하고 갑론을방하게 하고 서로 비난하게 하고, 이러한 자동차 정상회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산업정책을 바꿔나갈 거, 현대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라면 공개 석상에서 수소차와 관련된 정책 토론 지금 한 번도 했나요? 우리나라가 수소차로 가는 길을? 우리는 수소 강국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 정부가. 한 번도 공개 토론한 적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거대한 산업 자체의 변화를. 저는 이러한 공개 토론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어떻게 1차 밴더를 살릴 건가?
그때 노조도 저는 노조가 태생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익 집단이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들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대처 방안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들을 데몬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피우는 것도 그것도 노조의 결정이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알고도 결정하면. 노조원들도 다 알고 결정하면. 근데 노조원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지 저는 퀘스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 대한 공론장들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모든 것에 저는 문제점의 출발이자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전 직원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수소차가 미래라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개 토론을 인다면 다양한 오늘 질문하신 것들에 대한 답변들을 사실상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율주행차 공유경제는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대부분 미래학자들이 논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한테는 그냥 멋진 미래의 시나리오죠. 여기에 카카오톡 지금 택시 논쟁들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택시 노동자의 파업 개인적으로는 지지합니다. 공유경제도 지지하지만 우선은 이렇게 디베이트를 한번 해줘야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수준이 저는 좋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 명확하게 디스럽션인 거죠. 즉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내연기관이 파괴되고 전기차 시장이 등장하는 거지 공존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쿼터죠. 즉 전체 전 세계 차 현대 시장이 전기차 시장만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연기관 시장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공유경제가 만들어지고 이쪽에 자율주행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전통차 시장은 죽는 것. 자동차 시장이 축소되는 것. 아까 말했던 심지어는 딱지 위반으로 재정 규모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미국의 중소도시의 재정 규모가 위태해지는 거에서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해관계 충돌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함께 구시장이 충돌하는 것은 사회적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옵저베이션, 관찰들이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명징한 정보가 공유된 상태 속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책임지는 거니까요. 노조도 책임지는 거고 정치 세력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사후 책임을 저는 물으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모르고 한 거를 그때 몰랐습니다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도 정에 호소하게 되는 나라니까 몰랐었으니까. 근데 알고도 그랬다면 이건 나쁜 거거든요. 그리고 책임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알고 이런 정책 수소차 강국으로 가건 수소차 미래를 보시던 저는 알고 한다라면 저는 타당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이에요. 얼마 전에 올해 1월에 중앙일보에서 수소차 많이 밀고 있으니까 국민대 총장이 썼어요. 수소차 강국으로 가자. 그래야 중국이 우리를 못 쫓아온다. 기본 논리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봐요. 중국이 못 쫓아오는 거는 시장이 형성 안 되는 겁니다. 중국도 간다라면 저희도 가는 거죠. 저희가 전 세계 시장 결정할 수 있는 견해이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의도된 갈라파고스 영소 겸장 되게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연간 기아차까지 합쳐서 연간 한 500만 대를 생산 수출한다고 하면 물론 멕시코 공장이라는 이런 해외들이 많이 하지만 한국이 150만 대고 수출이 350만 대거든요. 350만 대 포기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과연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양수 겸장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 자체만으로도 하기에는 현대가 이미 50% 이상을 수출했으지 한 30-40% 정도만 35% 정도 내수 시장이라고 본다라면 과연 내수 시장만을 보고서 현대가 견뎌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이고요.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현재 걸리는 문제가 한국의 플레이어가 현대, 기아차 하나의 기업이죠.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전기차나 전기버스를 만들거나 전기택시를 만드는 산업 주체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 이런 결등이 있는 거죠. 왜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만들수록 손해입니다. 왜요? 프라핏을 자기네가 가져왔었는데 자기네 글로비스든 모비스든 다 가져갔었는데 LG하고 삼성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동차의 프라핏의 어떠한 많은 부분을 배터리 생산자와 반도체 생산자가 가져버리게 되면 현대가 먹을 게 없는 시장에 이걸 판을 키워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수소차 판을 키우면 자기네가 먹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를 가면 자기가 먹는 시장이 아닌 거죠. LG하고 미운 LG하고 삼성 도와주는 거죠. 현대차 입장에서. 저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이 문제가 모두가 자동차 산업을 현대, 기아차 하나만 지금 두고 있으니까 저희가 플레이어를 여러 개 봐야 되거든요. 버스 생산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새로운 택배 생산자가 등장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수출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일본이 과연 수소차로 가고 저는 이것도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팔리는 거는 전기차입니다. 닛산의 리프가 글로벌 2위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정책적으로 수소차를 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기차는 시장은 더 키우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SUV 가서 도쿄 가서 세워보십시오. 한국의 경차만큼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에너지 자동차 전환하는 거하고 저희가 전환하는 건 저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고, 충전소 시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일부러 뺐었는데요. 충전소 시장은 대단히 정치적입니다. 글로벌로 볼 때 자동차 개수당 전기 충전소가 가장 적은 데가 지금까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독일이었어요. 자동차 생산 업체가 많은 곳에서 전기차 인위적으로 안 키웠던 겁니다. 정치권은 전기차 가자고 했지만 프랑스,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 국내 자동차 기업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글로벌로 볼 때 전기차 충전소가 가장 없었던 국가예요. 그거는 자동차 업계들이 로비한 거죠. 인위적으로 전기차를 안 키워준 겁니다. 근데 얘네들도 이제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관련 사업자 부분이 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도 되게 큰 산업입니다. 이거 누구 줄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 삼성 줄 건지, LG 줄 건지, GS 칼텍스 줄 건지, S-오일 또 줄 건지, 이거 정부가 정책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장을 보조 시장만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 이걸 네이버 줄 수도 있고 카카오 전기 충전소 이거를 정부가 줄 건지,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신흥사업자에 대한 결정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 산업 부분으로는 상세할 건데, 저는 1, 2차 산업 밴더는 저는 대단히 절망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울산하고 창원 날아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2, 3년 안에. 이것이 만약에 총선 시기하고 대선 기기하고 물린다라면 저는 거기서 민주당은 표 얻지 못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가덕의 에너지 정책은 요즘 LNG 또는 글로벌로 볼 때는 PNG 시장이라고 하죠. 한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섬으로 돼 있다 보니까 LNG 시장이고 PNG 시장 같은, 그러니까 세일가스 이런 부분에서 좀 과도기적 시장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은 분명하게 LNG하고 PNG 시장 포트폴리오 거쳐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LNG 시장과 이를 전반적으로 키우지 않고 있는 부분도 저는 누가 이걸 막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 있다고 봅니다. 즉 이행기잖아요. 새로운 재생에너지가 정치적으로 올바름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저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 독일에서 지금 이행기를 겪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원자력 발전소보다 많이 만들어냅니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생산 주체가 생겼고 판매 주체도 생기죠.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판매하는 회사가 1000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한전이 혼자 다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산업 이행기로 바라보고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변해되는지도 같이 해야 되지, 자꾸 이걸 이념적으로 원자력은 나쁜 것이고 보수적인 것이고 재생에너지 진보적, 그렇잖아요. 독일 가보세요. 보수당도 메어켈도 다 재생에너지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뭐 금방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대는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죠. 프로핏 레이트가 너무 낮으니까. 여기는 삼성도 아마 허가해주면 다시 저는 자동차 산업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도 있고 배터리도 있는데 못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허용하는 거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건 저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판교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게임 업체에게도 너네 혹시 전기차 안 할래? 그러니까 열어줄 수 있어요. 택시 한번 이번에 전기차로 다 바꿔볼까? 근데 한국으로는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중국 가서 세일즈 해줄게, 대통령이 수소차 세일즈 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전기차 세일즈 한다고 얘기 안 했. 수출 경제 지금 필요합니다. 그럼 수출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줄 건지, 그럼 최소한 과도기적으로 1차 밴더, 2차 밴더 안 되면 내가 중국에다가 딜할게. 전기차 100대 싸게 공급하는 대신에 내연기관 아직은 팔리고 있으니 과도기적으로 여기에 너네 1차 밴더들 좀 납품하게 좀 어떻게 해줄게. 시장을 열어줘야죠. 한국 시장이 축소된다면, 현대기아차가 축소된다면 그래도 브라질이나 인도에는 내연기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하더라도 우리 밴더들 수출하게 해준다든지 과도기적인 TF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주고하는 건 맞지만 과도기 한꺼번에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이행기적인 전략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고, 그러다 보면 저는 아까 질문하신 새로운 먹거리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새로운 먹거리를 현대기아차만 보니 안 나오는 거죠. 새로운 뉴 플레이어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또 한국의 국부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좀 이런 식의 어떠한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로님. 네, 감사합니다.